우리가 서양윤리 이론 보고 있습니다. 그지? 첫 번째로 누구 봤고요? 안 보이네요, 색깔이. 그지? 칸트 음으론. 아이 잘 보인다. 그 다음에 칸트 음으론하고 완전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보세요? 공리주의가 있었죠. 처음에 등장했던 벤담 미래 행위공리주의 봤고요. 나중에 극단적 상대주의로 기우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규칙 공리주의까지 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덕윤리를 봤었죠. 그죠? 덕윤리. 덕윤리 그러면 맥킨타이어죠? 도덕적 선악은 행위를 중심으로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이해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행위를 갖고 분별하려고 이성적으로 분별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행위자를 중심으로. 어느 공동체에 속한 어느 시대 배경의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대적인 칸트 음으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이런 사고들은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 도덕 법칙, 보편적 도덕 법칙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세우려고 했죠.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도덕 법칙. 이걸로 모든 행위를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어요. 거짓말에 대한 선악 분별, 무슨 뭐 효도에 대한 선악 분별, 뭐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낼 수 있는 하나의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이성적으로 찾아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선한 세상을 만들려 했었죠. 됩니까? 근데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행위를 중심으로 선악 분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행위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라. 그리고 어떤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서 그 공동체에 속한 이 인간이 어떤 마음 태도로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 군들을 죽인 행위를 그냥 살인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악이다. 또는 살인이 가지고 오는 선과 쾌락과 고통의 양을 더해서 최대값을 낼 수 있는가를 계산해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말고요. 알겠습니까?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임진왜란 전시 상황 아닙니까? 어느 공동체에 속한 인물입니까? 조선의 수군 절도사였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비난하냐고요. 말뜻 이해되죠? 그래서 도덕은 행위를 중심으로 선악으로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의 태도 속에 녹아있는 품성으로서 우리가 배이는, 몸에 배이는 것이 바로 도덕이다.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상당히 중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야. 이순신 장군 존경스럽죠.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알아듣겠나? 그리고 절대 도덕,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이성적으로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몸에 삶 속에서 어떤 품성으로서 습관처럼 몸속에 그런 품성으로서 배이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는 덕윤리였죠. 됐죠? 덕윤리의 문제점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상대주의야. 이거 솔직히 저기 있는 공리주의만큼이나 상대주의야. 극단적이야. 야, 저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보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어때요? 좋은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잖아요. 전국시대 막부시대를 통일했던 인물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까?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국가성을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일본의 역사적인 순간이란 말이야. 자기가 시대 간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지언정. 알겠죠? 자기는 우리 어떤 일본이라는 우리 일본이란다 씨발 그죠? 일본이라는 어떤 그 국가성을 한번 확립해 보겠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조상님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비난하냐고요. 이해됩니까? 하나 더 가보면요. 이완용을 어떻게 욕해요? 이완용은 어떤 공동체 소속이에요? 대한민국 고위 대신이기도 했지만 이씨 집안의 가장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대한제국의 고위 대신으로서 한일합방에 반대했다면 아마 집안이 씨가 말랐을 겁니다.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씨 집안의 가장으로서 조상으로부터 이 집안의 어떤 안녕을 지키라는 어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매국노로 불리울지언정 내 자손들만큼 내 가족들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공동체에서는 욕을 할지언정 이 씨 집안에서는 존경해야 되는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왜? 이해돼요? 이 씨 집안 가장이기도 하니까. 알겠죠? 솔직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악한 사람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알겠습니까? 요게 덕윤리였다. 야, 덕윤리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사고가 바탕에 있어요? 공동체주의적 사고가 바탕에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한 인간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라고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한다. 개개인의 도덕적 특수성은 공동체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어떤 시대 배경에서 어떤 마음 태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보라는 거야. 공동체가 주어준 소명에 맞게 행동하였는가. 이걸 보라는 거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적 관점. 습관과 품성으로 몸에 배이는 덕을 강조. 알겠죠? 이성보다는 우리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리하였을 수 있을까? 알겠죠?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공감해보고 이런 태도를 중시해요. 구체적 맥락 상황을 매우 중시하는 시각이죠. 극단적 상대주의로 기울 우려가 있다. 됐습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 뭐 봤습니까? 자연법 사상 봤잖아. 다시 뭐 봤다고? 자연법 사상. 기억나니? 자연법 사상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질서를 보세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이 세상의 완벽한 조화로움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흘러가는 이 질서는요.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신이 있든 없든 최소한 우주의 이성이라도 있어서 누가 짜낸 것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종교적으로는 신의 섭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요. 알겠죠? 종교가 없는 사람의 손치더라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건 뭐다? 누군가가 이성적으로 계획해낸 거다. 우주의 이성이 설계해낸 거다. 알아듣겠죠? 그 우주의 이성에 의해 짜진 세상의 법칙을 뭐라고 불러? 세상의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거슬러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질서를 아우르는 그 법칙을 영원법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종교적으로 풀 때는 이게 신의 섭리 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영원법에 의해서 이 자연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 맞아요, 틀려요. 이 모든 세상의 자연은 영원법적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우리의 자연의 질서야. 이거는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 이성적으로. 근데 이것도 영원법적 질서 일부란 말이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원법적 질서 일부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의 질서란 말이지. 내 말 이해됩니까? 먹이사슬 구조라든가 또 자연의 질서 경향성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암수교배. 돼요, 안 돼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요 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 해요. 정말 눈에 잘 배지도 않는 날파리도요 잡으려 그러면 뭐합니까? 생지랄을 떨어요, 살겠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라든가 암수교배의 법칙이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들은 자연의 기본적인 질서 법칙이란 말이야. 먹이사슬 구조라든가. 저 멍 때리는 거 봐, 저거. 저번 주 우지도 않고. 봐봐. 그래서 자연법은 뭐야? 영원법의 일부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적 질서 자연법이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 자연법은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 경향성이에요. 그게 자연법입니다. 어떤 게 있다고요? 암수교배. 또
생존에 대한 무한한 본능. 맞죠? 또 자식에 대한 사랑. 아무리 무서운 맹수도 지 자식을 함부로 대하진 않아요. 맞지? 또 인간에게 주어지는 경향성 중에 하나인데 인간에겐 어떤 경향성이 있어? 선을 행하려 하고 악을 회피하려 하는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인간은 또한 갖고 있지.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의 기본적 경향성들이야. 이 자연법적 질서지. 영원법 일부로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 이해됩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무엇이라는 거야. 여기다가 이유를 들이대면 안 돼. 이건 맹목적 목적이야.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적 경향성을 우리가 무조건적, 절대적 의무로서 행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되죠? 자연법 사상가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또 지랄이야. 토마스 아퀴나스. 그지? 지금의 크리스트교의 기본 성경 교리를 만든 사람이야. 신학대전을 통해서. 알았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연히 영원법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 일부가 자연의 질서로 드러나고 있고 이걸 우리는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의 그러한 경향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법의 일부로서 그냥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그 어떤 절대적인 법칙 같은 것들이다. 우린 이걸 지켜내야 한다. 이해됩니까? 알아듣겠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뭐 반대한다고? 동성애 반대. 또 자살 금지. 자살을 죄악으로 봅니다. 알았지? 자기 종족 보존의 생존의 어떤 본능, 이 자연적 경향성을 위배하는 거라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되나? 지금 보니까 자연법 사상은 칸트 음모론하고 비슷한 것들이 뎁다 많아. 어떤 게 공통점이죠? 지은아, 공부하고 왔을 거 아니야. 저번 시간 안 왔어도. 그지? 공통점. 네? 자, 우리 민서가 보여줘. 응? 열심히 하는 아이는 어떤지 딱 보여줘. 모범을 보이란 말이야. 공통점. 의무. 의무론자. 또 이성을 중시한다. 또 절대적 진리관. 세 가지가 똑같아. 봐봐. 칸트하고 자연법 사상가하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 의무가 있어. 다시 뭐라고?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 의무가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 절대적 의무는 이성으로 인식하는 거야. 칸트가 볼 때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 의무가 뭡니까? 실천이성으로 인식한 실천이성으로 인식해서 우리가 스스로 세운 정언명령, 준칙경률, 선의지 같은 것들이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성적 실천이성의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가 스스로 짜고 스스로가 준칙을 세우고 갖게 되는 그 선의지,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의무로서 지켜야 돼. 순수한 동기로서. 이해됩니까? 알았지요? 여기는 자연법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야.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의 경향성, 자연의 법칙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무조건적 의무로서 지켜내야 해. 알았냐? 돼요, 안 돼요?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인 것 같아? 절대적 의무가 있다? 그 절대적 의무는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건 똑같아, 둘 다. 알았지? 차이점은 뭐야? 얘는 그 절대적 의무가 도덕 명령 형태로 존재해. 뭐로 존재한다고? 얘는 뭐로 존재해? 자연의 경향성으로 드러나. 이런 자연의 경향성 이거라고. 절대적 의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 의무가 얘는 자연적 경향성들이야. 얘는 그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 의무가 뭐고? 도덕 명령 형식으로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나의 선이지고. 알겠습니까? 돼요? 또 하나 차이점은 칸트도 자연적 경향성이란 말을 써요. 근데 해석이 전혀 달라요.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은 쾌락을 쫓는 인간의 경향이야.
그래서 아무리 남을 돕고 아무리 무슨 그 효도를 하고 아무리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말이지, 응? 자연적 경향성을 쫓아 쾌락을 쫓아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선하다고 안 해. 칸트는. 이해돼요? 근데 자연법 사상가들이 볼 때 자연적 경향성은 자연의 그러한 법칙, 우주의 질서의 일부야. 태초의 우주의 질서 일부라고. 알았지? 해석이 전혀 달라. 알았냐? 좀 멍 때리는 거 맞아. 응. 네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이 새끼야. 다 보여 안 보일 것 같지? 어제 너무 달렸나 봐요. 졸업생들 와가지고. 아니 왜 졸업하고도 나한테 와가지고 학과 선택을 물어보러 오는 거야. 1학년 때 학부로 들어가가지고 2학년 때 학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한 놈은 국제통상했고 한 놈은 경영했는데 부전공으로 뭘 할까요? 그래가지고 중어중문 가라 그래서 중어중문. 중문 좋아요. 하오? 자 봐. 이거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뭐 봤죠? 성환아? 하나 더 봤는데 저번 시간에. 저 새끼 공부했어 저거. 왜 그래 너 갑자기? 예뻐라. 베레율리였죠. 다시 뭐라고? 베레율리. 길리건 나딩스였죠. 기억나니? 길리건 나딩스는 칸트나 공리주의 같은 이런 근대적 윤리들을 남성성의 윤리, 정의윤리라 하며 비판합니다. 여기는 칸트 음모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근대적 윤리들은 그냥 이성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려고만 해. 그리고 이성적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상 주고 악은 벌 주고 그럼 사람들이 선은 하고 악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세상은 바로잡히겠지 이거란 말이야. 단순 사고죠. 이해됩니까? 모든 걸 상벌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알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으려 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이런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남성성의 윤리, 정의 윤리만으로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무슨 윤리가 필요하다? 여성성의 윤리가 함께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여성성의 윤리는 어떤 건데요? 여성들의 태도에서부터 찾아보세요. 어때? 이성으로 막 옳고 그름을 무조건 분별하려고 들어? 아니, 끝까지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데 먼저 본인의 힘을,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감해주고 저 사람을 이해해보려 하고, 알겠죠? 용서하고, 이해되죠? 이런 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해야 세상에 바로잡힌 거죠. 이성적으로 선악분별, 상주고 벌주고 이것만으로 세상이 어떻게 잡힙니까? 알겠죠? 돼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성성의 윤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성의 윤리를 배려윤리라고요. 이런 배려윤리, 공감, 그리고 감정이입을 통해서 같이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용서하는 태도, 이런 여성성의 윤리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덕윤리하고 마찬가지로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배려를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뭘 중시해요? 배려를 중시하죠. 그리고 공동체, 내 주변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알았냐? 그러니까 덕윤리하고 공통점은 뭐야? 공동체주의적 관점이라는 것도 같고요. 또 근대윤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해서 둘 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의 어떤 보편적 도덕 원리 찾는 거 이런 거 안 해. 얘네. 알아듣겠죠? 그 이성 자체를 중시하지 않아 둘 다. 되지? 그리고 구체적 상황 맥락을 개별적으로 다 중시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배려윤리도. 알아듣겠냐? 되지? 공통점이 뭐라고? 덕윤리하고 배려윤리? 공동체주의적 관점. 또 이성을 중시한다, 이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이성을 중시하지 않아. 감정적인 것들을 더 중시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 말고 구체적인 그때그때 상황과 맥락을 중시한다고. 둘 다. 됐습니까?
되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요게 우리 저번 시간 공부한 부분이에요. 그죠? 진도입니다. 요번에 뭐 들어갈 거냐면 책임윤리. 무슨 윤리? 책임윤리를 말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 첫 번째로는 막스 베버라는 인물이 있어요. 베버는 기존에 있었던 윤리를 비판하면서 책임윤리를 말하거든. 기존에 있었던 윤리가 어떤 거냐면, 잘 들어 성환아, 이거 뒤에서 계속 나와. 굳이 민서야. 좀 있으면 요나스 나오거든. 계속 나와 한없이. 봐. 막스 베버는 기존의 윤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심정윤리라고 말해요. 다시 무슨 윤리? 기존의 윤리학, 심정윤리학은 어떤 거냐면 이런 행동, 착한 동기, 선한 동기로서 어떤 행동을 했어. 그 행동을 한 동기가 아주 선했다고. 됩니까? 근데 결과가 어때? 나쁜 결과가 나왔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어, 안 물었어? 예전에는 이런 거 묻지 않았어.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실제 정치인들 보면 이런 짓거리들 진짜 많이 해요. 뭔가 전 정권 때 잘못한 일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가가지고 당신이 책임지시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나.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지. 나는 다 좋자고 했던 일이야. 결과가 나쁘다고 무조건 탓하는 건 아니지. 나는 의도가 아주 순선했다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실제로 정치인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이해됩니까? 야, 4대강 개발해가지고, 4대강 개발, 응? 그 영산강하고, 낙동강하고, 금강하고, 그죠? 이거 전부 개발하는 바람에 지금 거기 다 녹조 생기고 막 난리 났거든요. 이해됩니까? 알겠죠? 한강까지 해서.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환경부 장관에서부터 그때 당시 이런 어떤 4대강 유역 개발을 추진했던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비난하죠. 당신들 이게 뭐냐? 지금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문제를. 알겠죠? 다 뭐라 그럽니까? 난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다 그거라니까. 난 정말 강을 살리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거다. 결과가 좀 나쁘긴 하지만 내가 그러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런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알겠죠? 무책임한 정치인들. 다시 뭐라고? 정말 많아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무책임한 정치인들. 근데 니들도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니들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면 니들 다 그딴 식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나 원래 좋은 의도였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치, 지은아? 뭐 되게 오로한 표정을 짓고 있어. 이해되죠? 갑자기 반성이 돼, 자기 성찰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죠. 됩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심정만 선했다면, 동기만 선했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미친 듯이 나와? 무책임한 정치인. 다시 뭐라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되죠? 베버는 그래서 처음으로 책임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비판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처음으로 책임윤리를 말했던 사람이 베버야. 알았지? 베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 치더라도 말이지, 예견 가능한 나쁜 결과. 다시 뭐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예견 가능한
나쁜 결과 이게 나왔다면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저히 예견할 수조차 없었던 나쁜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견 가능했던 나쁜 결과 이것까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다. 누구든. 말뜻 이해됩니까? 나봐. 4대강 유역 그때 개발할 때 4대강 유역 개발할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생길 거라고 예측 안 했습니까? 야 심지어 나도 말했는데요. 뻔한 거거든요. 되죠? 내가 무슨 수질 관리나 뭐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간디. 근데 그냥 조금만 지리적 지식이 있고 이러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이해됩니까? 강바닥을 준설해가지고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천의 바닥은 해수면 높이하고 일치하는 선상까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낮추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구하고 싸우고 지랄이세요? 싸울 대상이 없어 지구하고 싸웁니까? 되죠? 7m 준설한 거 2년 만에 다 쌓였어요. 그대로 다시. 이해되죠?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맨날 예견했던 겁니다. 애들한테. 쌓인다 그거. 의미 없는 거다 그거. 야 환경 전문가들도 맨날 떠들었던 거거든. 쌍수를 들고 말렸죠. 이해됩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지들이? 그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나쁜 결과잖아요. 그래 니들 말대로 선한 동기라고 칩시다. 그래도 예견 가능했던 결과잖아요. 그것까지 책임 안 질려 그러나? 알겠지? 이 얘기란 말이지. 됐지? 그래서 요나스는 예견 가능한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그래서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한 책임.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뒤를 이어 책임 윤리를 제시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스입니다. 돼요? 요나스는 조금은 포인트가 달라. 요나스는 누구에게 경적을 울리고자 이걸 제시했었냐면 무책임한 과학자들. 얘들아, 과학기술이 개발되면 인간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까? 근데 과학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되나? 유전자 조작, 유전자 치료. 야, 이런 기술은요, 인간 삶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어요. 이세 나갈 때 전부 뭐 하겠어요? 그냥 부모들이 자기 아바타처럼 만들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진짜 개발해도 괜찮은 기술인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거. 아이들의 자율성이 모두 사라지고 인간의 본질이 다 뒤흔들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과학자들 대다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과학기술을 입안하고 활용하는 자들의 몫이지. 우리가 과학기술 개발하는 건 유전자 치료나 이런 선한 동기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부치병, 난치병이 유전되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악용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나중에 활용하는 자들의 몫이지. 우리가 하는 건 선한 동기다. 문제될 거 없다. 이러고 얘기한다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 동기가 선했는데 나중에 악용돼가지고 나쁜 결과 나오면 그럼 어떡할 건데? 그건 나쁜 놈들이 문제지. 뭐 나는 선한 동기니까 난 문제 없지. 이딴 식의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스는.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네들의 그러한 과학자들의 무책임하고 안이란 태도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과학기술만 먼저 내달려가고 인간의 삶의 모습만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냥 내달려가고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그런 모습에 내맡겨져 버리고. 알겠죠?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요나스는 무책임한 과학자들이 무분별하게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돼? 윤리적 공백 상태에 마구마구 내던져질 거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윤리적인 공백 상태. 고민도 못 해본,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않고 과학기술만 먼저 달려가 사회 모습만 먼저 달라지고 알게 변화돼 버리면
그럼 윤리적인 고민은 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변화된 모습에 내맡겨지는 거니까 윤리적인 공백 상태에 내던져지는 거죠, 우리는. 알겠습니까? 어떡할 거냐,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말뜻 이해되냐?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뭘 얘기하는 거야? 예견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과학자들 과학기술 개발할 때 선 동기하다 선하겠지. 선한 동기로 하겠지. 근데 이거 분명 뭐 할 수 있다. 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제기되는 예견 가능한 나쁜 결과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견할 수 있었던 같이 우리가 고민했었던 문제시화됐었던 예견 가능했던 그런 반론 부분이 있었는데도 너희들이 무시하고 만약에 개발했다면 너희들도 그것으로 인해 나오는 나쁜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니네 유전자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인간 병기도 제작 가능해요. 어? 그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치명적인 어떤 전투 능력을 가진 인간들을 막 뭐 하는 거야. 생산해낼 수도 있는 거죠, 유전자로. 그죠? 다 만들어가지고.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예견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아무리 동기가 선했다 해도 이 과학자들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예견적 책임. 알겠습니까?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요나스는 의무론자입니다. 무슨 론자라고요? 제발 부탁이야. 나중에 가서 네가 언제 가르쳤냐 그러지 말고 지금 할 때 잘 들어. 의무론이면 누구지? 의무론자 누구야? 대표 주자가. 그렇지. 칸트의 뒤를 잇는 의무론자야. 이 사람이 믿는 단 하나의 정언명령이 있어. 이 사람은 이 정언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모든 말들을 하는 거거든. 이해되죠? 그게 뭐야? 인간과 자연은 영원히 존속되어야 한다. 실천이성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절대적인 선의 관념 안에 이런 게 있죠. 인간 자연은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존속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정언명령을 우리는 다 인식해낼 수 있다고. 실천이성으로. 니네 인식 안 되냐 이거? 어떻게 우리 선에서 그냥 지구 확 써버리고 그냥 끝내버릴까? 연료 다 태워서? 그 뭔가 아니다라고 너희들도 생각이 들죠. 맞아요, 틀려요. 인간과 자연은 영원히 계속 지속이 되고 존속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같은 걸 모든 인간은 다 그냥 실천이성으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믿는 단 하나의 최고의 정언 명령이 이거야. 알아듣겠죠? 그러면 요나스는 이 책임, 예견적 책임,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누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거야.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현 인류가 지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책임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 인류 플러스 미래 인류 플러스 자연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나 봐봐.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단 하나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의무가 뭐라고? 인간과 자연은 영원히 존속되어야 된다라는 이 정언명령이라고. 알았냐?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의 현 인류뿐만 아니라 미래 인류도 영원히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미래 인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플러스 누구까지도 인간과 자연은 영원히, 자연도 함께 영원히, 자연에 대해서도 인간은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현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으로까지 그 책임의 범위는 확장된다. 됩니까? 다음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로지 누구? 이건 왜 이럴까요? 왜 오로지 현 인류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미래 인류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현재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타임머신 타고 와서 책임질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럼 자연이 어떻게 책임을 져요? 사자가 책임을 진다고요? 고양이가? 개가? 걔네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인류 이외에는, 현인류 말고는 지금의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이해돼요? 근데 이런 식의 의무는 뭐라고요? 무조건적 의무예요. 어떤 다른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인류, 미래인류, 자연에 대해서 지는 이 책임은 알겠죠? 오직 누구가? 현인류만이 지는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왜 오직 현인류만이 지는 책임이 돼요? 질 수 있는 능력이 현인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지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니네 이거 나중에 복이 나오면 뭔 소리인지 알아먹지도 못해. 이렇게 나와. 요나스 지문 나오고 밑에 복이 있을 거야. 알겠지? 위사상가가 말하는 책임은 어? 자연과 인간의 상호적 책임이다. 이러고 나와. 맞아? 자연이 어떻게 책임지냐고 사자한테 책임 물을 거야? 사자 앉혀놓고 책임 물을래? 너 이 새끼, 나쁜 새끼 이러고 물어볼 거야? 사자가 책임질 능력이 어딨냐? 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현 인류가 무조건 지는 일방적인 형태 책임이야. 알겠죠? 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현 인류밖에 없어. 현재 행위에 대해서 미래 인류가 어떻게 책임져? 자연이 어떻게 책임지냐? 인간 행위에 대해서. 알아듣겠죠? 되죠? 그래서 오로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현 인류밖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현 인류가 져야 하는 일방적 형태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됩니까? 이제 요나스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돼. 예견을 했는데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나쁜 결과가 나와버렸어. 다시 뭐라고? 나쁜 결과가 나왔거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생각도 못한 나쁜 결과야.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던 나쁜 결과가 나왔어. 이해되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요나스한테 물었거든. 뭐라 그랬게? 회피해요. 답을 회피해요, 요나스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부정적으로 예견하세요. 1말이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 생각해서 최대한 나쁜 결과를 예견하세요. 알겠죠? 돼요? 야, 이게 답변입니까? 솔직히. 그잖아요.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무조건 최선을 다하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도저히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어떡하나요? 이해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선생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저 진짜 최선을 다할 건데요. 도저히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어떡하나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하렴. 시발 이게 답변이냐고. 맞아요, 들려요. 가정에 가정을 한 거죠, 지금. 아, 되냐? 요나스가 그렇게 답을 해요. 이거를 그냥 외국인이 한 얘기라고 이놈의 그냥 사람들이 그냥 공포의 발견술이네 뭐네 하면서 물고 빨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최대한의 공포를 가지라고. 최악의 결과를 예견하면서. 이해됩니까? 돼요? 공포의 발견술이 뭐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예견할 때 이 과학기술이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해서 예견할 때 최대한 어떻게 예견하라? 부정적으로 예견을 하라. 되나요? 오케이. 지금 보니까 선생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죠? 그지?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다시 뭐라고?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다시 뭐라고? 민주주의 신봉자. 요 사람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앞에 보세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를 한번 볼게요. 담이 뭐겠어요? 이야기 나눌 담자거든. 다시 뭐라고? 이야기 나눌 담자야, 담이.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신봉자거든. 뭘 신봉한다고? 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토론을 해내고 그 자유로운 어떤 토론 합의 속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어떤 합의점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구속받지 않는 자기 생각이 항상 일정 수준 이상 사회의 질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됩니까? 민주주의는 그런 질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민주주의적 질서가 잘 지켜지려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민주적 태도들이 모두에게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돼요? 함부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막 막으려 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이 주장을 막 윽박질러 막 주장을 펴지 못하게 막 외부적 힘을 작용하거나 이런 태도를 누구든 가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민주적 태도만 잘 갖춰서 다른 주장이더라도 들을 태도가 되어 있고 함부로 자기의 권력과 외부적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 개진을 막으려 하지 않고 이런 태도만 잘 서로가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사사건건 많은 합의점들을 사회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도출해내며 만들어가는 사회 질서가 가장 이상적이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알았지? 근데 그건 전제가 뭐라고? 모든 이들이 뭐 할 때? 민주적 태도를 잘 지켜낼 때 그때나 가능한 일이야. 알았지?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의 어떤 정치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다 왜곡되고 있다는 거지. 돼요? 봐.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시하는 게 공론장의 왜곡이거든. 다시 뭐라고? 공론장은 뭐야? 우리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장들이 공론장이야. 공론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맞죠? 또 TV 토론회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물며 아주 소소하게는 회식 자리. 회식 자리에서도 같이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 같은 것도 하고 하죠? 맞잖아요. 지금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치적 이야기들도 회식 자리에서 막 나누고 그러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그렇게 거창한 막 토론 어떤 그 TV 토론이나 뭐 공청회나 뭐 이런 공식적 자리가 아니어도 우리는 사사건건 많은 부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공론장에서 우리들은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어떤 주장이든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많이들 왜곡돼 있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왜곡돼 있을까? 돈과 권력의 압박이야. 다시 뭐라고? 성환아, 네가 회사원이야. 회사 회식 자리거든. 알겠죠?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근데 말이야 그 윤석열이 계엄한 거 나름 이유가 있지 않나?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뭐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세력이 일단 첩보가 있으면 대통령이 지금 계엄 좀 할 수 있지. 안 그래? 다들 어떻게 생각해? 자, 성환아 어떻게 할 거야? 저 배성환 부장 어떻게 생각해? 너의 솔직한 생각은 계엄에 대해서 어때요? 뭐? 괜찮다? 계엄은 요번에 이 계엄은 불법 계엄이고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저기 사장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게 계엄이지 무소불위의 무슨 뭐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얘기할 거야? 못 하잖아요. 왜요? 무슨 압박? 돈의 압박이죠. 이해가 되나? 니네 요번에 의료 파업했었죠? 의료 파업할 때 의사들 대다수가 의료 파업에다 찬성했을까요? 아닌 사람들도 사실 많았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많았다는 거야. 근데 동참한 애들이 부지기수거든. 왜요? 교수들이나 위에 있는 선배들이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의사사회라는 게 얼마나 폐쇄적이냐면 의사는 완전 도제식이에요. 자기의 직속 위에 있는 선배나 교수 있죠. 이 사람들이 끌어주지 않으면 전문의를 못 따요. 의사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데 서로 다 그 안에서 지들끼리 알겠죠? 카르텔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직속 위에 있는 선배나 교수, 지도교수가 만약에 야 이거 다들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반박을 못 한다는 거야. 자기 지도교수한테 밑보이면 끝장나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지도교수가 우리 레지던트들 요번에 다들 동참해야지 이러고 올리면 다들 어때? 반대할 수가 없다는 거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도. 내 말 이해됩니까? 권력의 압박이죠. 아, 이해가 되나? 우리 사회는 누구든 자유롭게 공론장에 참여해서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펼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돈과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많이 불가능해요. 민주적인 어떤 토론의 태도, 대화의 태도가 많이 지금 왜곡돼 있고 부족한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버마스는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이런 공론장을 뭐 해야 돼? 회복시켜야 돼. 뭐 해야 된다고? 회복시켜야 돼. 바람직한 모습으로 다시 돌려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공론장이 회복되려면 우리는 누구든 자유롭게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돼. 다시 뭐라고? 이런 것들을 서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절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주장을 펼치는데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하게끔 만들려고 알겠죠? 사전에 다른 전략들을 펴는 거야. 알겠죠? 뭐 친분을 미리 쌓아가지고 또는 미리 선작업을 통해서 공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미리 쟤한테 뒷거래 제안을 좀 한다든가 이런 전략적 태도를 펴서는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 같은 것은 모두 버려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모두는 뭐 해야 돼? 진실한 태도. 무슨 태도? 진실한 태도를 견제해야 돼. 우기지 말라고. 자기도 아닌 걸 알면서 우기는 경우들 더럽게 많거든요. 돼요? 니네는 지금 의료 파업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생을 지금보다 3배 더 뽑는 인원을 늘린다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파업하고 난리쳤던 거 아닙니까? 그지? 의사수를 증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손. 지금보다 의사수를 늘리는 거 필요하다 손. 나밖에 없어? 안 늘려도 돼? 선생님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 너 왜 안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야, 의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지 지금? 한 달에? 2,500이라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간단한 거 아니야?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의사가 많아봐. 아니야?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거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부족한 거야. 얘들아, 시골은 애도 못 낳아 산부인과가 없어서 지금. 특히나 의료 공백이 심각한 데가 어디야?
시골이라고. 됩니까? 그리고 특히나 의사가 부족한 데가 어디야? 성형외과, 피부과야? 아니, 필수 의료들. 외과, 내과 이런 거. 알겠죠?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는 지금 절대적으로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이. 알겠습니까? 산부인과도 사망 위험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다고.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애도 많이 안 나니까 아예 지방에 산부인과가 지금 없는 실정이래. 아니, 있더라도 뭐만 있다는 거야? 분만은 안 해. 뭐는 안 해? 분만은 안 해. 분만 한 달 전에는 무조건 서울로 원정 보낸대잖아. 분만실이 없대. 분만하다 죽는 확률이 좀 있으니까 분만실 자체를 안 만든다는 거야, 지방은. 원정 출산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 되냐? 그래서 지금보다 의사수가 늘리는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필요해요? 지방의료, 필수의료 이 부분에서.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시행했던 게 뭐였습니까? 시행하려고 했던 게 공공의대 만드는 거였어. 뭐였다고? 공공의대는 뭐냐면 공공의대를 따로 설립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 공공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지방에서 15년 이상 필수적으로 근무를 해야 돼. 이 의무화시키는 거야, 얘네들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15년 뒤에는 나중에 다시 수도권으로 와도 돼요. 대신에 15년간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필수적인 의료에서 종사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공의대 인원을 좀 뽑겠다. 특히나 지방의 필수 의료 인력이 지금 부족하니까. 알았지? 그랬더니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다고.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의료 수가가 안 맞아서 그렇대. 뭐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의료 수가가 안 맞아서 그렇대. 외과 시술 같은 경우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일 뿐,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 같은 걸로 보상을 더 주면, 알겠죠? 충분히 뭐래? 그쪽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갈 거라는 거야. 이해되죠? 나 봐봐. 걔네들한테 물어볼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 물어볼까? 진짜 의료 수가만 맞춰주면 당신 외과 할 거야? 내가 물어볼까 걔네한테? 아닐걸? 자기네들도 다 알걸? 속이는 거야. 진실된 태도가 아니라고 이거. 이해돼요? 그럼 수가 맞춰주면 당신 갈 거야? 물어봐봐. 안 간다니까 지는. 딴 사람은 갈 사람이 있을 거래. 지랄 떨고 있네. 지가 안 가는데 누가 가냐. 이해돼요? 왜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안 가게? 야, 의사 될 때 뭐 때문에 됐어? 아, 지방 내려가서 의료 활동하려고, 봉사활동하려고 의사 돼서 대부분 애들이? 떵떵거리고 살라고 의사한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 목적으로 의사했는데 대부분이 서울에 있을 리가 있나.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의대는 되게 좋은 거야. 공공의대를 입학하는 애들은 진짜 어떤 애들이 주로 입학할 테니까. 의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아이들.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뭐 성적이 아무래도 일반 의대보다는 조금 낮은 애들이 들어가겠죠. 돼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 되게 안 좋은 인력이야? 야, 그래도 상위 95% 나오는 애들일걸?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성적만 좋고 의식은 썩은 새끼들보다 훨씬 좋은 인력들 많이 뽑힐걸?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짓거린다고. 이해되죠? 선생님은 그때 공공의대가 시행됐어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냥 의사수를 밑도 끝도 없이 증원한다? 그 증원해봐야 지방으로 안 갈 거잖아, 다들. 똑같이. 공공의대가 답이라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진짜 꼭 그렇게 어떤 의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의사로서의 어떤 헌신적 태도를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입학을 하게 될 것이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네들은 진실된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기는 거거든요. 알았죠? 야, 4대강 개발할 때, 그 4대강 개발하면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박바구겼던 그 새끼들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닐걸. 좀만 앉혀놓고 대화해보면은 아니라는 거 알게 될 걸 지들도. 아니 모르지 않을 거야 아마. 걔네들이 왜 몰라요. 다 좋은데 나온 애들인데. 알겠습니까? 우기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태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의사소통 합리성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야. 우리 모두가. 누구든 자유롭게 참여하고 누구든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잘 정착이 돼야 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태도는 누구도 취하지 않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다들 진실한 태도로 토론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잘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사건건 만장일치에 가까운 이성적 합의에 쉽게 도출해낼 수 있을 거다. 이거 나도 이렇게 생각해. 진짜로 서로 속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않고 진실한 태도까지 갖추잖아요. 그리고 대화 나누면 합의가 잘 될 거야 다들. 끝까지 지위 때문에 우기니까 그러지. 알아듣겠죠? 그리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이성적 합의가 노출된다면 이게 바로 뭐야? 정의라는 거죠. 되냐? 이해됐어요? 좋아요. 하버마스는 우리의 어떤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어떤 공론장, 이 공론장이 제대로 된 모습만 곳곳에서 잘 갖추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민주적 태도를 잘 갖춰낸다면 의사소통 합리성이 갖추어져 우리는 사회의 제대로 된 정의들을 잘 갖춰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 알았지? 됐냐? 좋아요. 자, 이제 도덕과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 다시 뭐라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덕과학적 접근법에 두 가지. 하나는 진화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경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책 이름만 써주고 끝낼 거야. 쉬워. 신경윤리학의 대표적인 저서 책이 뭐야? 뇌야. 다시 뭐라고? 뇌. 진화윤리학의 대표적인 저서는 이기적인 유전자. 다시 뭐라고? 예로부터 모든 생명체는, 모든 세포들은 본인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가요. 다들. 이해됩니까? 지구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포들은 주어진 환경에 자기가 가장 잘 뭐할 수 있는 생존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진화시켜요. 알겠지? 돼야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잘 진화한 게 누구야? 인간이라고. 알았지? 인간의 이 세포들은 어떤 선택을 한 거야? 생존에 유리해지기 위해선 혼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함께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게 훨씬 생존에 유리하다고. 이해가 되냐? 근데 우리가 집단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고 저 멍 때리는 거 말하죠. 우리가 집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규범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 도덕적인 뭐 이런 성향도 필요해. 그런 게 없이는 우리는 집단이라는 걸 구성하고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없어. 내 말 이해되냐? 그러면 진화윤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윤리는 뭐야? 세포가 생존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한 결과야. 세포가 선택한 거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선 집단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근데 집단을 이루고 생존에 유리하게끔 가기 위해선
집단을 이룰 수 있는 윤리성 같은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하에 우리 세포들이 선택해서 만들어낸 게 뭐다? 윤리성 같은 거라는 거야. 말뜻 이해되나? 그럼 봐봐.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 도덕 같은 것들은 다 인간 세포가 선택한 자기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결과야. 알았지? 이게 이기적인 유전자야. 돼요? 두 번째 써있는 신경윤리학 뇌는 인간이 이성적 판단을 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어떤 뇌파 반응 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성적 판단을 할 때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뇌파 반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음에 뇌의 신경이 전달되는 장소도 달라요. 서로. 좌뇌, 우뇌, 전두엽, 후두엽 이게 다르다고. 그걸 분석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이거를 적용한다? 어디 적용해? 동물에도 적용해 보는 거야. 니네 어떻게 생각해? 혹시 쥐도 이성적 판단, 감정적인 판단 이런 걸 할까요? 해보는 거야. 쥐가 보는 앞에서 이 생쥐의 형제를 죽여. 그때 뇌파를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사람이 가족이 죽는 막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때? 엄청나게 자극이 심하게 오거든요. 막 눈물 막 펑펑 흘리고 내 부모가 죽은 것처럼. 그때 신호가 오는 곳과 같은 곳이 자극이 되는가를 보는 거야. 그냥 잔인한 장면을 볼 때 자극되는 것과 내 형제나 내 부모가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자극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알겠죠? 쥐한테 해봤어. 똑같아. 쥐도 지 가족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있나 봐. 지 형제나 이 죽었을 때는 뇌파 반응이 인간하고 똑같다니까. 독특하게 나온다니까. 알아듣겠죠?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신경윤리학이야. 알아듣겠죠? 따지고 보면 둘 다 윤리학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생물학이죠, 생물학. 알겠죠? 이건 의학이죠, 의학, 뇌신경.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도덕과학적 접근이라고 해. 정리됐죠? 됐죠? 좋아요. 자,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